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할 내용은 이 행정법의 선택형이 아니고요. 사례형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근본 원리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실 지금 이런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이 사례 연습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기본 틀을 알고 공부하는 친구와 그냥 하는 친구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뭐 집을 비유한다면 여러분들 설계도를 오늘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도가 형성이 돼야 제대로 된 집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공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아마 제가 처음 강의, 올해 첫 1단계로 강의를 했던 것이 이제 행정법 기본 강의를 여러분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 기본 강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선택형, 그 다음 뭐 사례형의 발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앞으로 공부하면서도 기본서는 찾아보는 습관을 갖도록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오늘 배우게 될, 오늘부터 우리가 총 5회에 걸쳐서 배우게 될 이 사례도 앞으로 여러분이 사례 문제를 풀어갈 때, 내가 어디서 지금 뭔가 막히고 있지? 그럴 때마다 출발점을 다시 돌아와서 보면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할 이 사례 연습 강의가 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교재는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1페이지를 먼저 한번 펴보시면 1페이지가 제가 아마 기본 강의에서도 잠시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그 행정법의 기본 구조를 제가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 왜 보여드리느냐면 이 구조 속에서 이제 사례를 풀어가는 기본을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편이 뭐냐면 이제 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 해가지고 행정법 전반에 걸쳐가지고 사례를 풀어나갈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들을 쭉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2편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 나갈 때마다 틈틈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막힐 때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지 그 주소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제 노하우가 녹아있는 그런 자료거든요. 제가 수험생활 할 때,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강의하면서 나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낸 자료거든요.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제 3편부터가 요 이제 제 2편 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의 틀에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사례를 3편 기초 사례 연습해 가지고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기초 사례 연습을 통해서 제2편 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를 여러분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이 행정법 사례가 이렇게 흘러가고 앞으로 행정법 사례 문제를 접했을 때 이 틀 속에서 풀어가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이건요, 뭐 행정법만 그런 게 아니고요. 헌법도 마찬가지고 제가 올해부터는 뭐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헌법도 같이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법 전체 체계를 앞으로 여러분에게 구축해 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어느 과목이든 하여튼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고 공부에 들어가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도 설사 이런 논점 어떻게 본 적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논점이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페이지 제1편 행정법 구조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칠판 잠시 보실래요? 잠깐만요. 자, 제1편 행정법의 구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기본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이 부분이 아마 복습이 되게 될 것이고
기본 강의 없이 이 사례 연습으로 바로 넘어온 친구들은 여기 행정법의 태동이구나. 지금 잠시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행정법이 어떤 배경 속에서 탄생했고,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쳐다보면 행정법의 꼬라지가 보인다고요. 그리고 그 꼬라지 안에서 행정법 사례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왕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왕이 지배하고 있었고, 밑에 이제 국민이 있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절대 군주 시대였고요. 절대 군주 시대였고, 절대 군주라는 건 왕을 견제할 어떠한 세력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몇 때만 해도 잠깐 여러분들 국가가 존재하면 항상 국가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하죠. 그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한 항상 행정은 있어 왔는데, 이 절대군주가 지배하던 시대 때의 행정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왕의 마음 내키는 대로 했다고요. 그걸 우리는 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렸다고. 그래서 이 시대 때도 행정은 있었지만 이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고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했어요. 이걸 이제 인치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인치. 이렇게. 그러다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혁명이 터지잖아요. 그죠? 시민혁명이 터져가지고 이제 뭘 만들죠? 이 국민들이 자기 대표자를 뽑잖아요. 그게 오늘날에 뭐가 되는 거예요? 국회가 되는 거죠. 그죠? 국회가 이제 입법을 하죠. 지금 잘 보시면 이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법 사례의 기초가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입법을 해가지고 이제 왕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왕은 이제 드디어 행정을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안 하면 이제 단두대 이슬로 날려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행정을 뭐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제 법에 의해서 이 행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행정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정법은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군주 시대 때는 행정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이걸 우리는 법치행정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법 시간에 법치국가 원리 배우셨을 거고요. 그 안에 법치행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법치국가 원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쩌면 법치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을 법에 의해서 하라. 여기서 이제 행정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의 시대에서 이제 무슨 시대로 넘어온 거죠? 법치의 시대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하나의 권력밖에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이제 입법적 권능이 뛰쳐나오고, 그럼 입법을 해주니까 왕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죠. 그런데 이 왕이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 행정에 법이 합치했냐 안 했냐를 판단할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뭐가 튀어나오는 거죠? 오늘날에 사법부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권력 분립이잖아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여러분 행정법 사례풀이 할 때 이 틀 속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국회가 만든 법이 있고 이제 국가 쪽에서 법대로 했냐 안 했냐. 국민이 보니까 안 한 것 보이면 이제 법원에 쳐들어가 가지고 구제해 주세요. 이게 행정법 사례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핵심은 법치행정이에요, 법치행정. 그래서 행정법 사례라는 건 다름 아닌 법치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걸 사례 문제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국민 쪽에서는 이 행정이 법을 안 지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국가 쪽은 법대로 했는데 왜 말이 많냐 하면서 법원에 가서 싸우게 되는 거라고. 근데 법원에 들어갈 때 개나 소나도 들어가면 진짜 구제받아야 될 사람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갖췄을 때만 받아주게 되죠. 그게 소송 요건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법할 때 일정한 절차를 지켜서 분쟁을 해결하게끔 되어 있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행정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치행정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요. 그게 첫 번째가 행정의 법률 적합성. 그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가 법치행정의 원리 해가지고 행정의 법률 적합성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권리구제 이렇게 되어 있고.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이 행정을 할 때 이제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죠.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따지는 것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에요. 이게 딴 말로 하면 그게 나와 있다시피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을 논하는 거라고. 이게 행정의 적법성. 이게 소송 구조로 따지면 이제 본안에서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법성 따질 때 여러분들 아마 기본 강의할 때 배우셨겠지만 네 가지 각도에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체, 내용, 그 다음 절차, 그 다음 형식. 이 네 가지 각도에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 즉 행정이 적법이냐 아니냐를 따진다고요. 그렇죠? 이 내용은 이제 법률 우위하고 법률 우위, 그 다음 법률 유보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이제 사례 문제에서는 이건 본안에서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행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세금 부과할 때에 세법을 국회가 만들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한의 문제고요. 이건 권한이죠. 권한. 근데 핵심은 이 내용이에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법에 위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세금 때리고 싶으면 법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본 강의 때 배우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권리구제. 그래서 아까 제가 행정법 사례라고 하는 것은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 국민이 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국가 쪽에서는 법치 행정을 했다고 얘기할 거고 국민은 법을 어겨서 했다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이제 어디서 싸울 거라고? 사법부에 가서 싸우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권리구제가 되겠죠. 그래서 권리구제 할 때 대표적인 이제 소송으로 갈 텐데 소송 갈 때 1단계 하는 것이 이제 소송 요건을 갖춘 자만이 들어와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송 요건.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게 소송 요건 단계고 두 번째가 본안을 논의한다고. 그게 이제 여러분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주내 절역 네 가지 각도 가지고 저 국가가 한 행정, 세금 부과가 됐던 운전면허 취소가 됐던 그것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행정법 사례 논점은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소송 요건을 묻든지 본안을 묻든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본안은 결국 이 부분이죠. 주내 절연 갖고 위법인가 적법인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에서 하나로 더 어긋나게 되면 이에 반하게 되면 그 행정은 위법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위법은 배우셨지만 취소 사유와 특히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취소 사유와 그다음 무효 사유 이렇게 나눠진다고 배우셨잖아요. 이게 이제 행정법의 기본 구조예요. 이거 가지고 사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논점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논점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행정법은요. 인치의 시대에서 법치의 시대로 바뀌면서 행정법이 등장한 거예요. 한마디로 행정법은 국가가 하는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라고요. 그런데 절대군주 시대 때는요, 국가가 하는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없었다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권력이 분립되면서 이제 행정을 법에 의해서 하게 된다. 그걸 법치 행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행정법은 다름 아닌 이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것을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사례로 구성해서 출제를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결국 법치 행정은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행정할 때 법에 적합하게끔 하라. 그게 행정의 적법성이고 이게 여러분 사례 문제에서는 이제 본안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그 적법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각도가 네 가지라고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라는 거. 그 네 가지. 그 다음 이제 결국은 이게 법에 적합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을 아무 곳에 가서나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만든 것이 또 하나의 권력인 사법부에서 논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법부에 개나 소나 들어오게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갖췄다는 전제하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 행정이 법치에 반했는지 안 반했는지를 본안에서 논의하는 이런 구조로 행정법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법에 적합할 때 이 법 있죠.
이 법이 뭐가 있는가? 그게 행정법의 법원이잖아. 행정법의 법원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한 행정법의 법원은 대표적인 이제 법률하고 그 다음 행정부 스스로가 만든 행정입법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건 성문법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불문법이 존재하고 있죠. 이 불문법의 이제 대명사격이 다름 아닌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행정법의 일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지금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제는 거기에 규정이 되니까 법이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법인 걸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행정기본법에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의 법원칙이라 가지고 행정의 법원칙. 그래가지고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죠? 비례의 원칙부터 뭐 신뢰 보호, 그다음 뭐 평등 원칙, 자기 구속, 그다음 여러분들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을 쭉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배우느냐? 재량행위에서 주로 논의하게 된다고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사례풀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시험에서는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장용 법전을 주잖아요. 그게 이제 법률이 수록되어 있을 거라고. 행정입법은 법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 조문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례 문제. 그다음 그동안 이제 불문 원리 이건 아예 법전에 안 들어 있다가 이번 행정기본법에다가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수월해진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례를 푸실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이 있으면 그 행정이 이 법에 적합했냐 이런 법들에 위반했냐 안 했냐를 여러분 본안에서 따지는 거고 근데 소송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런 구조로 행정법이 흘러간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아시면 이제 제2편이 이해가 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럼 1편을 잠시 한번 볼게요. 행정법에 구조되어 있죠. 그 행정법 공부하는 기본을 제가 위에 한 두세 줄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언급을 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서가 하나 구축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제대로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 2단계가 그걸 요약 정리해야 되죠.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정리된 지식을 반복 학습해서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답안으로 현출하는 이 4단계 과정을 밟아서 수험 생활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걸 제가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초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 이게 이제 기본서 이해 단계죠. 우리가 1월 달에 제가 기본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 이제 2단계 하셔야 될 것이 이걸 압축 요약 정리. 여러분 보통 핸드북 다 있을 텐데 아마 핸드북 가지고 제가 또 요약 정리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반복 학습 암기는 여러분의 몫이죠. 그죠? 원래 여러분들 그 요점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요즘 뭐 다 강사들이 다 해놨으니까. 그 다음 이제 반복 학습 암기 해가지고 이제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답안으로 현출하지 않으면 채점자가 점수를 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안을 쓰는 그 테크닉도 여러분이 연마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 구조로 들어가면 결국은 한마디로 행정법은 법치 행정의 원리 이걸 놓고 싸우는 것이 행정법이다. 즉 국가와 국민이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는 법치 행정을 준수해서 행정했다. 이걸 주장할 것이고 국민은 아무리 봐도 법치 행정을 위반해서 행정이 나온 것 같다. 그걸 놓고 이제 법원에 가서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법치 행정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행정이 법을 지키면서 했는지 그걸 논의하는 게 행정의 법률 적합성이고요. 그 다음 법을 위반했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것인가 결국 소송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켰을 때 그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으면 법을 준수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행정의 법률 적합성 되어 있죠. 딴 말로 하면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 그러죠. 그럼 적법할 때 법.
이 법의 총체를 우리는 보통 여러분 행정법 기본서에 보면 행정법의 법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불문법이 있고 이런 성문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문법, 불문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성에서의 법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나 성문법은 시험과 관련해서는 법률하고 행정입법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기본 강의 때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거 행정입법 안에서도 특히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줄여서 그거는 법령 보충규칙. 이게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고 이미 여러분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시험장용 법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사례 문제 밑에 보면 참조 조문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설문에 나와 있는 행정작용이 이런 법들에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 이제 불문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이것들이 지금은 행정기본법의 행정의 법원칙이란 타이틀을 달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전을 활용하셔가지고 답을 쓰시면 돼요, 이제. 과거처럼 제가 공부할 때는 일일이 다 외우셔야 됐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법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각도에서 판단하죠. 주, 내, 절여. 기본 강의 때 다 배우셨을 거고요. 특히 재량행위로, 특히나 여러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누는 건 다 배우셨을 거고요. 시험은 거의 재량행위가 출제돼요. 그럼 재량행위의 위법성 판단할 때는 성문법만 갖고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불문법인 행정법의 일반 원칙 혹은 행정의 법 원칙이 중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구제인데, 권리구제의 가장 핵심은 행정쟁송이에요. 그래서 권리구제는 아마 기본 강의 때 했었습니다만 칠판 잠시 보세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국가를 하지 않고 실제로 움직이는 행정청이 움직이는 거니까 세무서장이든 각부 장관이든 이런 자들이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행정을 하잖아요. 일단 행정작용을 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행정작용이 이제 법치 행정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 입장에서 이 법치 행정에 반해서 행정작용 때문에 A에게 권익이 침해받았다. A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A가 구제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 각도에서 접근한다고 그랬죠. 일단 이 행정작용 자체를 공격하는 거. 공격해서 작용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빰 맞지 않는 상태로 돌려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원상회복적인 거죠. 원상회복. 이게 존속보장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다름 아닌 여러분들, 이게 행정쟁송이죠. 행정쟁송이고. 행정쟁송은 2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행정심판, 그 다음 행정소송.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고. 그럼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일단 1단계는 쟁송 제기 요건이죠. 제기 요건을 갖춰야 되고 2단계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행정의 법률적 합성, 즉 본안을 논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게 아니라 이 행정작용으로 A에게 발생한 결과를 놓고 이게 재산, 비재산 피해가 있으면 비재산 침해가 있는 경우 그걸 돈으로 커버해 달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지? 우리가 가치보장이고 이게 손해전보죠. 이걸 2가지 배우잖아요. 저 행정작용이 법치를 지킨 경우도 있고 안 지킨 경우도 있죠. 안 지켰을 때 이제 위법이 되죠. 지키면 적법이 되잖아요. 그죠? 위법일 때 하는 것이 이제 국가배상이고 혹은 행정상 손해배상, 이걸로 적법인데 물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민법에는 없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행정법에서는 적법인데도 물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손실보상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발생한 결과가 뭐 위법한 상태다. 이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제거하는 거. 그게 결과 제거 청구죠. 결과 제거 청구권. 이렇게 구성된다고 아마 기본 강의 때 배우셨을 거예요. 어쨌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어쨌든 이 행정소송,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소제기 요건 본안에서 법치 행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준해, 절형 네 가지 각도에서 따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게 행정법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게 보시면 권리구제 보시면 돈으로 받아내는 가치보장인 손해전부하고 그 다음 행정작용 자체를 제거하고 싶은 행정쟁송,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손해전부 안에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이 있고 행정쟁송 안에 보면 심판소송. 특히나 이 행정쟁송 관련해 가지고는 두 번째 소송요건 본안, 이 두 가지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물어보게 되면 논점은 소송요건이 논점이 될 수도 있고 본안, 즉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준해, 절형 각도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논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2페이지, 이제 제2편 그 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인데, 자, 이건 여러분 사례를 풀어가는 건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례 해결 방법론에서 1단계가 뭐냐면 1단계가 여러분 교과서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첫 번째 줄 보세요. 행정법 사례 해결이란 구체적인 행정법상 분쟁에서 그려놨죠. 그럼 행정법상 분쟁이 주어집니다. 행정법상 분쟁이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여러분 사례 문제에서는 사실관계로 주어진다고요. 설문이 주어집니다. 설문. 설문에 보면 이 첫째 행정법상 분쟁이 나오는데 설문에 보면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뭐 행정청이요. 국민 A한테 뭐 연탄공장 허가를 했다. 연탄공장 허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B라는 친구가 연탄공장 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취소소송.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취소소송의 뭐 인용 가능성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이 주어진다고요. 그럼 설문에는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나오겠죠. 법률관계 당사자가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A, 행, B 있죠. 그래서 설문을 검토하실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행 체크하시고 A 체크하고 B 체크하고 그 다음 행이 뭘 했느냐 이걸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사례풀이의 출발이 돼요. 여기 뭘 했죠? 연탄공장 허가라는 걸 했잖아요. 이게 행정작용이잖아요. 행정작용인데 그래서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서 사례풀이의 출발이 돼요. 좀 있으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연탄공장 허가가 설문에서 주어졌다. 그걸 지금 A가 다투는 게 아니라 B가 다투고 있네. 제3자죠. B는 그죠? 제3자. 그럼 이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이런 문구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죠?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그랬으니까 인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1단계로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죠? 소송 요건. 그 다음 2단계로 연탄공장 허가가 위법이 되지. 그게 본안이잖아요. 본안에서 연탄공장 허가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거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행정법상의 분쟁, 즉 설문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1단계의 출발이에요. 사례 해결에서. 그 문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읽으실 때 등장하는 주인공, 그리고 국가 쪽에서 어떤 행정을 했는지 그 행정을 형광펜 칠하시고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규명해야 되는데, 이 법적 성질은 두 가지를 규명해야 돼요. 소속을 밝히셔야 되고, 두 번째 이게 기속이냐 재량행위냐를 밝혀내셔야 돼요. 이 소속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을 여러분 쭉 분류한 거 배우셨을 텐데, 여러분들 기본 시간에 제가 행정작용에 보면 행정입법도 하나의 행정작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행정입법은 법이기도 하고 또 행정작용이기도 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것이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VA, 행정행위. 그 다음 기타. 이 소속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이 행정행위는 다시 보면 여러분들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안에 보면 다시 여러분들 명령적 행정행위와 그 다음 형성적 행정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명령적 행정행위 안에 보면 여러분들 하명, 그 다음 허가, 그 다음 면제, 그죠? 하명, 허가, 면제. 이 안에 특허, 인가, 대리, 그죠? 이 안에 보면 확인, 공정, 그 다음 통지, 수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설문에 나와 있는 저 연탄공장 허가가 그게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이건지 이게 다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일단 행정행위로 분류가 되면 이거는 당연히 처분이죠. 처분. 우리가 처분이어야만 배우셨겠지만 이게 항고쟁송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속을 밝히는 것은 나중에 소송 파트, 소송 요건에 있어서 대상적격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즉 처분성이 있냐 없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요. 처분성. 그 다음 두 번째 밝혀야 될 것이 이 허가가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걸 밝히셔야 돼요. 이건 위법성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좀 있으면 보시겠어요. 위법성 판단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질 뿐만 아니라 부관의 가능성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공장 허가하면서 여기다가 단서를 붙이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죠? 이게 부관이잖아요. 그죠? 부관도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행정작용이 나오면 그 작용의 성질을 검토하되 그 검토는 크게 소속을 밝혀야 되고요. 기속인지 재량인지 밝히는 게 기본 포맷이에요.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만 별도로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풀어갈 때 출발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작용의 속성이 규명이 되어야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기타에 보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기타 안에 보면 그 단계 결정해가지고 합약, 그 다음 사전 결정, 그 다음 가행정행위 이런 걸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 행정계획.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공법상 계약, 그 다음 이제 사실행위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다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기본 강의 때도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실정법에서는 다양한 명칭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용의 속성이 요 강학상, 즉 강의와 학문상 논의되고 있는 이 개념에 합치하면 명칭과 관계없이 허가다, 하명이다, 인가다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정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왜 어려우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렵죠. 소속이 어딘지 밝히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예, 사례풀이의 1단계에서는요, 이 행정법상의 분쟁, 이건 여러분 시험에서 설문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라고요. 주어지면 다시 강조하지만 등장인물들, 그 다음 국가 쪽에서 행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뭔지가 규명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읽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제 뭐가 쟁점으로 숨어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단계는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 이제 2단계는 보세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을 찾아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단계는 쟁점 발견입니다. 쟁점 발견. 이 쟁점 발견한다는 건 숨은 그림 찾기예요. 출제자는요, 이 설문 안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이 숨겨져 있을까를 수험생들이 발견하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쟁점 발견은, 쟁점은 크게 두 개예요. 크게는 이 소송 요건을 쟁점으로 숨겨놓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본안. 이 본안이 아까 말씀드린 거 주, 내, 절형. 이걸 쟁점으로 숨겨놓은 경우도 있고, 둘 다를 숨겨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쟁점을 발견하는데, 이게 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 지금 연탄공장 허가에 대해서 허가받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인 B가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본 강의 때도 대충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제3자가 소송 제기할 때는 소송 요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뭐다? 원고 적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쟁점을 여기서 첫째 보니까 원고 적격이 있겠네. 원고 적격이 하나의 쟁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본안에서 보니까 이 본안과 관련해서 뭐 기본적으로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준의 절형 중에서 뭐 절차가 쟁점이다. 여기서 왜 사전 통지를 안 했지? 뭐 사전 통지를 안 하고 한 것이 있었다. 그럼 이게 절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쟁점을 추출해내야 된다. 이걸 어디에다 쓰는 거냐면 답안 쓰실 때 보통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사례 답안을 써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첫 번째 쓰는 게 뭐죠? 논점의 정리 이렇게 쓰잖아요. 논점의 정리. 그래서 논점 정리해서 이걸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문장을 만들어 보면 제3자인 B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바 소송 요건에서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본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연탄공장 허가를 했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문제된다. 그렇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목차에서 각각의 논점을 별도 목차로 잡는 거라고. 그래서 원고 적격, 충족력. 이거 쓰는 거. 이게 됐는지. 이게 두 번째 목차. 세 번째 이제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 있는지 하자. 이게 목차로. 그럼 이거 하나 해결하고, 이거 하나 해결하고, 이 해결된 이 결과, 이 두 개 결과를 갖다가 이제 네 번째 사안의 해결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 원고 적격 해결하면 여기서 하나의 결론이 나오겠죠. 여기서 결론이 나오고, 여기서 또 해결한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결론 1, 결론 2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례풀이의 기본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쟁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의 기본 공부가 되어 있어야 뭐가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논점 정리에서는 이 발견한 쟁점을 여기 언급하는 거고, 그 쟁점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거라고. 그걸 별도 목차로 잡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이 나올 거고, 절차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결론이 나오겠죠. 그 두 개를 끌어모으면 결국 이 문제의 결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라고. 기본 틀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가 일어났잖아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을 찾아내고 그러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 도구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법 가지고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시험은 법이니까. 세 번째가 이제 도구 발견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논점이, 쟁점이 두 개잖아요. 그럼 이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돼요. 쟁점 해결할 도구. 그럼 여기서 쟁점 하나가 원고 적격이잖아요. 그럼 원고 적격이 B한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결할 도구는 1차적으로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도구는 첫 번째 법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이 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 그걸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법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원고 적격은 나중에 배웁니다. 이미 배웠잖아요. 기본 강의 때. 그거 보면 이제 여기서 해결할 도구는 행정소송법 12조에 들어가 있다고. 12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이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럼 법을 발견했죠? 그럼 이 법이 있으면 이 법을 일단 찾아내 가지고 이 원고 적격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법은 또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도대체 뭘 뜻하지? 그래서 법을 발견하면 이 법을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그 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견해가 대립하잖아요. 여기서 학설, 판례, 검토. 이 검토된 거, 이것이 최종 도구가 되는 거예요. 최종 도구. 이 최종 도구를 이 사안에 포섭을 해가지고,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최종 도구를 갖고 이 사실관계, 이 사실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라고. 이걸 적용하는 걸 딴 말로 이제 포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안에서 아까 소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사안의 경우에 원고 적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법이 없다. 법이 없을 때는 뭘로 해결해야 되느냐면 학설하고 판례만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법이 없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뭐 하자성계, 이런 기본 강의 때 배웠잖아요. 뭐 하자성계라든지 뭐 처분사유, 추가 변경, 뭐 이런 것은 이게 쟁점이다. 하자성계가 쟁점이거나 뭐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쟁점이다. 이럴 경우에 이걸 해결할 도구로서 법이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다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학설 판례를 들고 와가지고 이 쟁점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도구 발견의 1차는 뭐라고요? 법 가지고 해결하는 거고요. 법이 있더라도 그 의미가 애매모호할 땐 또 견해 대립이 있을 땐 그에 대한 해석으로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없다. 그럼 학설 판례 갖고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감이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4단계는 결국 이렇게 적용해서 해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보시면 마지막 4단계가 문제 해결, 포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례 해결의 4단계예요. 대충 전체 감이 와요. 이 포맷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기본은 하고 나온다. 기본만 하면 합격해요. 수석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예, 일단 여러분이 변호사로서의 기본 자격이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뭐 여러분 실무에 가서 열심히 또 경험을 쌓으면 유능한 변호사가 되게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유능한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총 4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례 문제를 푸실 때 문제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뭐다? 행정법상의 분쟁, 즉 설문이 주어지는데 그 설문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일단 주인공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국가 쪽에서 행정작용을 했을 거라고. 근데 국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또 국민 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사인의 공법행위, 그죠? 사인의 공법행위가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도 이 사인의 하는 공법행위가 소속이 뭔지 밝혀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국가 쪽에서 이 액션을 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액션의 법적 성질이 뭐냐를 규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숱한 행정작용 중에 어디에 소속되는가 그걸 밝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 성질이 되고요. 그 다음 소속과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밝혀내야 돼요. 소속 부분은 특히나 소속 요건에서 대상 적격 부분과 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속 재량이냐 하는 것은 이건 위법성 판단 구조, 부관의 가능성, 이거는 본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걸 잘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문제를 꼼꼼히 읽어가지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쟁점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 쟁점은 크게는 소송 요건이 쟁점일 수 있고, 그 다음 본안이 쟁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본안 안에서 주체가 쟁점인지, 절차가 쟁점인지, 내용이 쟁점인지, 형식이 쟁점인지, 그걸 반드시 여러분이 빨리빨리 체크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셔야 돼요. 그 쟁점 발견한 것을 여러분 그 사례 문제 1단계인 논점 정리에다가 적시를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이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도 실무에 가면 똑같아요. 여러분 고객이 법적인 쟁점, 분쟁거리를 들고 여러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그 분쟁거리를 해결할 도구를 여러분은 법에서 발견하든 그 다음 법에 대한 해석인 판례를 통해서 해결하든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고. 똑같아요. 사례풀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도구는 1단계 법에서 찾아야 되고요. 법을 찾더라도 그 법을 또 해석해가지고 적용해야 되겠죠. 그 법의 해석을 놓고 또 학설 판례가 대립하고요. 그 학설 판례 검토해서 최종 도구를 갖고 이 쟁점, 이 사실관계에다가 적용해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학설 판례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맺는 것이 사례풀이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감은 오셨을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 행정법 사례 해결해가지고 총 4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부연 설명이나 좀 읽어볼게요. 사실관계를 유가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라고요. 이거 파악할 때 누가, 무엇을,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이에요.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 쟁점과 부수적 쟁점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답안 분량 조절하는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핵심 쟁점은 분량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수적 쟁점은 간단하게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잖아요. 양은 엄청 썼는데 배점이 없잖아요. 결국 별로 없기 때문에 점수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뭐가 핵심 쟁점이고 뭐가 부수적 쟁점인가는 앞으로 여러분이 내공이 쌓여야 된다고요. 쌓이면 이게 본질적이고 이건 비본질적이구나. 이걸 간파하게 되는 거라고. 이건 핵심 쟁점과 부수적 쟁점을 구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답안 분량 조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쟁점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 보통은 여러 개가 숨어서 나와요. 근데 그 쟁점은 제가 크게는 소송 요건이 쟁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본안에서 준해 절형이 쟁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쟁점은 크게 그 실체법상의 적법률, 이게 준해 절형이잖아요.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 아까 행정의 법률 적합성 기억나시죠? 법치행정.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행정법의 구조를 설명했는지 아시잖아요. 행정법 구조가 곧 사례의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법치행정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물을 수 있고 권리구제 관련해서 권리구제 소송 요건을 묻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실체법상의 적법 여부 문제와 쟁송법상 쟁송제기 요건 충족 여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단계 보세요. 파악된 법적 쟁점을 해결할 도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도구의 출발은 법이죠. 법이고 그 다음 이제 법이 있더라도 그 의미가 애매모호할 때는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한 학설 판례를 끌고 와야 되고요. 아예 법이 없을 때는 그건 학설 판례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정해진 도구를 갖고 주어진 이 사실관계 쟁점에다가 포섭을 해서 결론을 맺는 거. 이게 사례 해결 방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그게 이제 사례 해결의 기본 방법이고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다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칠판을 잠시 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까지 진행했죠. 잠시 빨리 자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자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쉬었다가
그 논점 정리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